예, 오늘 이제 이 기묘한 사건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 무조건 하루 3번. 3번이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이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성욕이 강했던 남자의 이야기. 요 얘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후배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서 몇 차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혼해서 가정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성적인 관심은 갖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PC방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만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얼마 후 피고인을 만나고 싶다면서 연락이 실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자신 남편과 이제 부부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식사는 물론 취미생활, 게임이나 노래방, 놀이동산, 영화 관람. 피해자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피고인한테 졸라대기도 했었거든요.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러다가 2015년 2월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본격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불륜 관계이긴 하죠. 약간 좀 특이한 생활 패턴을 좀 보여요.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는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 후에 식사를 하고 놀이동산이나 영화 관람 등 데이트를 즐긴 다음 저녁 무렵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애들 밥을 먹이고 재운 다음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새벽 2, 3시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시간이 한 번이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인 거예요. 거의 하루 왼종일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거의. 한편 피고인은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과도한 성욕으로 인해서 잦은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시작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하루에 최소한 3번의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피고인이 체포되었던 2016년 8월 3일경 거의 1년 넘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오전, 오후, 저녁 등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요. 간혹 피고인이 일을 하는 날에는 오전에 2회, 저녁에 1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16년 3월경에 피고인에게 지방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려우니까 관계를 정리하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종전처럼 만남을 지속하자라고 했고 실제로는 피고인 체포되기 전까지 매일 2, 3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평소와 다름없이 나이트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0년 8월 3일 날 갑자기 그 많은 성관계 한번 수백 번은 됐을 거예요. 그 중에서 2016년 4월 12일, 4월 15일, 7월 5일, 7월 27일, 8월 1일 이 단 5회에 걸친 성관계가 강요에 의한, 협박에 의한 강간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한편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종종 자신이나 아이들의 몸이 좋지 않아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남편이자 지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불륜 사실을 폭로한다 라고 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어요. 만나지 않겠다라고 할 때마다 너 그럼 남편한테 얘기한다, 남편한테 이 사진 보낸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요. 일종의 협박이죠. 근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만남을 거부한 뒤에 다른 남성을 만난, 그걸 들킨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만나요 라는 게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에 의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5번에 걸친 그 날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성관계, 강간을 당했다는 그 성관계 이후에 함께 식사도 했고요. 심지어 데이트도 했어요. 그러니까 놀이동산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모두 하던 대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아까 처음에 남편과 이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던 거를 남편한테 들켰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에 부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피해자는 고소 이후에 피고인과 어떤 합의도 안 했는데 갑자기 2016년 10월 24일경에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2017년 5월 15일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는 2016년 11월경 다시 갑자기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고요. 그 정보가 다시 매일매일 데이트를 하면서 다시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 하에서 피해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피고인의 과도한 성욕으로 인해서 피고인과 갈등을 빚던 중에 불륜관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2016년 3월경에 피고인에게 우리 관계 좀 정리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피고인이 뭐라고 했냐면 남편한테 나 불륜 사실 알리고 너 나한테 사진 다 뿌릴 거야? 라는 취지의 협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이 5번에 걸쳐서 성관계를 맺어서 강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일같이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실 기자와 같은 5번만 딱 떼서 그것만 갖고 이제 강간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및 욕설을 문자로 보내거나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한 거는 맞다. 하지만 이거는 성관계를 갖자고 해서 하면서 했던 게 아니라 만나달라. 우리 매일까지 만나지 않았냐?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만남을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얘기인 거지 강간을 하기 위해서 협박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 협박과 강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그 당일 그날에도 마찬가지 전과 다름없이 피고인과 식사하고 데이트도 하고 뭐 사랑하니까 성관계를 맺는 거야 라는 취지에 그 다음에 다정한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 5번, 이 수백 번 사이에 꽂혀 있는 이 5번이 어떻게 강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내가 보기엔 딱 확실하다, 명확하다? 아니면 잘 모르겠네? 이렇게 보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율님께서 이걸 고소한 게 웃김. 맞아요. 웃겨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소 이후에 다시 만나요. 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다시 모르는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들키니까 오히려 저가 뭐라고 할까봐 오히려 저한테 숨기고 만났더라고요. 피고인과 피해자 다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정상적, 일반적인 경우랑은 좀 다른 사안이었어요. 그러면서 피해자가 그 5번만 딱 강간이라고 했던 이 사건. 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도 강압적 성관계는 성폭행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물론 맞습니다.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했고 실제로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강압적인 관계가 뭐가 있느냐. 성관계를 맺을 당시에는 뭐 폭행이나 협박 이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례랑은 많이 다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뭐 성인지 감수성 얘기 이후로 피해 당한 그 이후에 보인 피해자의 어떤 그 대응 양식이라든가 반응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뭐 강간을 당한 게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입장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모습과는 많이 다르긴 해요. 띵띠로링님, 변호사님도 황당했겠네요. 왜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황당했던 건 뭐냐면 하루 3번을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얘 병이 있는 거 아닐까. 뭐 호르몬 과다 분비에 따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검사도 받아보긴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 이상 없대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가끔 그러잖아. 너무 이게 무리하면 이게 뭐 피골이 상접하면서 뭐 얼굴이 이렇게 되고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헬스텝도 너무 좋고 살도 포동포동 오른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건강상에 문제 없나 했더니 건강상 아무것도 문제가 없대요. 약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원래부터 그랬냐? 3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에 결혼 생활이 있었고. 근데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막 성욕이 막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무척 애썼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게 뭐 하루에 3번을 매일매일 관계를 갖는데 그것도 이 사람은 3번이 한 개도 아니었어요. 최소한 3번을 하자고 약속을 받은 게 3번인 거야. 그전엔 더 했는데 예를 들면 피해자 쪽에서 너무 무리다가 싶어서 그동안 안 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3번만 하자라고 해서 약속한 게 3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수백 번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중에 딱 가운데 있었던 몇 번의 성관계만 강간으로 벌 수 있느냐.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죠. 예, 하울님께서 삼시세끼도 아니고 3번. 삼시세끼보다 더 했어요, 이 사람은. 예, 통풍갑병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통상적인 남녀 연애도 한순간에 범죄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 그건 맞긴 맞아요. 연인 관계라도 어느 순간 예를 들면 다툼이 있고 뭐 강압적으로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성폭행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종전에 우리는 늘상 뭐 어떤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싫다고 의사를 표시했는데 관계를 맺었다. 그거는 강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로주로님께서 강간이 정할 수 없을 정도의 위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판사가 알아요? 강간이라는 게 사실은 한걸 불능 혹은 현저히 곤란한 상황
근데 현재의 곤란한 상황 때문에 사실은 약간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어떻게 했냐면 진짜 막 강압적으로 막 때리고 막 아니면 그냥 힘으로 콱 눌렀을 경우에만 성립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예를 위에서 그냥 몸으로 정도 약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협박의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사진을 유포한다든가 이런 거 심리적으로 좀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충분히 강간죄가 성립할 수. 원래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은 최협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폭행 협박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우리가 뭐 예전에 TV에서 본 것처럼 막 때리고 정말 막 얼굴을 막 이렇게 퉁퉁 부을 정도 때리고 그런 경우에만 강간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만 가해지면 그 경우는 강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파이 목사님께서 근데 남녀가 분쟁으로 싸우다가 몰래 관계를 한 게 드러나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다시 그 후에도 지금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했는데 그건 어차피 그 어떤 범행 이후의 사정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좀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하죠. 어차피 범행 당시가 얘기가 아니지 않냐. 뭐 지금 나중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뭐 화해를 했든 어떤 간에 그건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간죄가 성립하느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강간죄라든가 이런 것들의 성립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많이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점점 더 무죄는 받기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정확히 아시겠죠? 주장과 쟁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법원은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댓글로 많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사건에 대한 결론도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론은 다음 시간에 했더니만 굉장히 붕괴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왜 결론을 다음 시간에 하냐? 바로 안 알려주지 않고. 약간의 이런 궁금증이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좀 약간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결론이 어떨 걸까 한번 예측도 해보시고 그래서 실제로 댓글 보니까 결론을 예측해서 뭐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 대부분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떤 간에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는 자신이 강간당할 모텔을 검색한 후에 예약을 하고 입욕제를 미리 준비해 가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사건 이후에 거품 목욕을 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강간죄로 기소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폭행, 강간죄 같은 경우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폭행은 없었고 협박은 이 강간당했다고 한 행위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런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강간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 선고됐고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이 돼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판결을 설치하면서 어떤 이유를 댔냐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그런 페이스북 내용이 어떤 뭐 사진을 공개하겠다 이런 뭐 협박성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라든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보낸 나체 사진 등 그 다음에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협박, 뭐 사진을 학교에 뿌리겠다 이런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성관계를 할 모텔을 예약하고 모텔 욕실에서 입욕제를 사용하거나 피고인에게 생일 축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강간죄를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사실 이게 좀 불만이에요. 뭐 결론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입욕제 판 거, 그 다음에 뭐 생일 축하한다고 보냈던 거, 그 다음에 모텔을 뭐 이게 이 호텔 모텔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유죄를 판단할 때 그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두리뭉실하게 아직도 이렇게 판결하고 있는 한 예란 말이죠. 아니 그 입욕죄를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그날 거기 그 모텔에서 강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애써 입욕죄를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성관계 이후에 그 물에 푼 다음에 거기서 혼자서 원래는 같이 목욕을 하려고 했다가 그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욕조가 너무 좁아서 피해자 혼자서 이제 입욕죄로 목욕을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피해자의 심리 상태 도대체 뭐였을까?
이 강간당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로 볼 수 있겠느냐? 그냥 굳이 내가 뭐 하루 묵을 빵 너 예약해 라고 그러니까 요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럼 아무 데나 그냥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거를 이 모텔 괜찮아? 아니야. 이 모텔 괜찮아? 이렇게 할 이유까지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설명이 없어요. 전 사실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은 다 뭐 그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라고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 처음에 그래서 재판부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검찰 측에다가 한번 이거 검토해봐라 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근데 막상 선고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제대로 안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엔 뭐라고 하기가 애매했을 거예요. 유죄를 어차피 인정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설명을 그냥 못하니까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강간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 정도로 그냥 판시를 했던 거죠. 물론 예 맞아요. 하울님께서 행위 전에 싫다고 했다면 끝인데 이 행위 전에 싫다고 했다는지 여부가 약간 불분명하긴 해요. 명하게 뭐 거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다만 근데 피해자는 그런 협박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키지 않았지만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잘못 따진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특히나 폭행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뤄진 성관계 그럼 이 협박 때문에 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게 어떤 상태에서 그럼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법원의 판결은 유죄로 나왔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어요. 피해자와 나중에 합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혹시라도 댓글이나 아니면 뭐 메일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